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새벽 산자락에는 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뺨을 베듯 차갑게 불어왔죠. 해병대 중령 강혜리는 고향에도 부대에도 가지 않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가족 단위 차량들이 몇 대 서 있었지만 혜린의 차는 구석진 곳에 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에 군인이 왜 혼자 산에 가느냐고 수군댔지만 혜린은 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이유도 설명할 의무도 없었죠. 혜린에게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 강혜영이 사라진 날을 다시 세는 날이었어요. 15년 전 혜영은 고등학교 방과 후 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교복 치마를 손으로 매만지며 현관문을 나섰죠. 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라고 했지만 혜영은 늦어요라고 말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분홍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흔적이 끊겼어요. 경찰은 처음엔 가출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실종으로 바꿨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찾아도 동네방네 전단지를 돌려도 결국 단서 없음으로 종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혜리는 그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생을 지워버리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군에 들어간 것도 특수수색대 교환훈련을 자원한 것도 결국엔 혜영의 실종을 사건으로 다시 꺼내기 위해서였죠. 이번 설날 혜리는 드디어 한 줄기 단서를 잡았습니다. 오래전 혜영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근처에서 통일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내가 낡은 산장 주변을 드나든다는 제보였어요. 제보자는 익명이었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중령님, 이번엔 진짜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SUV 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라가요. 혜리는 제보자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15년 동안 거짓 제보도 많았죠.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도 있었고 관심을 끌려는 허풍쟁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단서가 나올 것 같다는 이상한 감각이 15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혜린을 끌고 왔어요. 혜린은 산길 입구에서 등산객 무리를 피해 다른 길로 우회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옛 임도였어요. 사람들이 밤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군대는 능선이었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눈 쌓인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혜린은 군용 배낭도 군복도 아닌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검은색 패딩 안에는 얇은 방한복이 있었고 배낭 속에는 손전등과 비상식량 그리고 작은 호신용 도구가 들어있었죠. 별 13개 집안 막내딸이라는 말은 소문일 뿐이지만 혜린의 걸음과 시선은 군인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자국을 지우고 바람을 읽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방향, 눈이 쌓인 각도, 발자국이 남은 깊이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나무에 묶인 노란 리본, 등산로 표시 깃발, 그리고 사람의 손때가 묻은 나뭇가지들. 누군가 이 길을 자주 다녔다는 흔적이었죠. 낡은 담배꽁초도 보였고 부서진 소주병 조각도 눈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장 아래에서 혜린은 봤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에 세차 바퀴 자국이 눈 위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폭이 넓고 깊은 바퀴 자국이었죠. SUV급 차량이었어요. 타이어 패턴도 선명했습니다. 최근에 지나간 흔적이었죠. 어쩌면 오늘 새벽에 올라온 차일 수도 있었어요. 설날 새벽 이 산에 누가 올라왔는지
답은 너무 뻔했습니다. 혜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떨렸어요.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복수의 약속 때문이었죠. 혜린은 속으로 혜영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단독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장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서 혜린은 일부러 자신을 노출했어요.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었고 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둘, 셋으로 늘어났어요. 눈 밟는 소리 위로 웃음이 섞였죠.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고 남자들의 말투는 가볍고 더러웠습니다. 야, 저기 여자 혼자 간다. 설날에 뭐하러 산에 왔대? 몸매 좀 봐라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혜리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속도를 늦춰 그들이 가까이 오게 했죠. 상대가 자신을 얕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고 그 순간이 가장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폭 두목 신민찬이 먼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등산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막걸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었고 눈빛은 흐릿했죠. 키는 170cm 정도였고 덩치는 제법 컸습니다. 옆에는 부하들이 둘러서서 구경하듯 웃고 있었어요. 민찬은 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부하들에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야, 설날에 혼자 산 타는 여자 봐라. 엉덩이 봐라, 엉덩이. 부하들이 깔깔 웃었어요. 민찬은 혜린의 뺨을 손등으로 툭툭 쳤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모욕이었죠.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혜린은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찬의 손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손가락 마디, 은색 반지, 손등에 작은 흉터, 손목에 용 문신까지.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검지손가락에는 담배 자국이 있었습니다. 혜린이 움직이는 건 분노가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통일파 맞죠? 혜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민찬은 웃음을 멈추고 혜린을 봤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들어왔어요. 옆에 있던 부하들도 웃음을 거두고 혜린을 쳐다봤죠. 혜린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민찬의 시야를 꽉 채웠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범한 등산객의 눈이 아니었죠. 군인의 눈이었습니다. 민찬이 다시 손을 올리는 순간 혜린은 그 손목을 잡고 회전시켜 관절을 고정했어요. 비명소리가 나기도 전에 민찬의 몸이 무릎으로 꺾였습니다. 으악! 민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죠. 부하 하나가 황급히 달려들었어요. 혜린은 그의 팔꿈치를 밀어 균형을 무너뜨리고 눈길에 넘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부하가 눈 위로 고꾸라졌죠. 다른 하나가 뒤에서 잡으려는 찰나 혜린은 몸을 낮추고 어깨로 밀어내며 거리를 만들었어요. 동작은 과하지 않고 짧았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제압이었죠. 민찬이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너 뭐야? 미친년. 얼굴이 새빨개졌고 손목을 부여잡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혜린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보이게 펼쳤어요. 해병대 중령 강혜린. 지금부터 당신들 언행, 이 자리, 내 눈에 다 기록됐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군인이라는 말에 굳는 게 아니라 혜린의 태도가 군인이라는 사실에 굳었죠. 민찬은 체면을 지키려 다시 웃어보려 했지만 손목이 떨렸어요. 술 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혜린은 민찬의 귓가에 낮게 말했어요. 15년 전 여고생 하나가 사라졌어요. 강혜영. 그 이름 들어봤죠. 민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죠. 혜린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의 첫 실말이었습니다. 민찬은 순간 표정을 바꾸고
능청스럽게 빠져나가려 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친 나 그런 거 몰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민찬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열쇠 꾸러미를 봤어요. 그 중 하나에 산장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열쇠고리에 백운산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해리는 그 열쇠를 집어들어 민찬의 얼굴 앞에 흔들었어요. 설날에 왜 산장 열쇠를 갖고 있죠? 민찬은 대답 대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중령님, 그 사건 파면 파실수록 괴로울 텐데.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경고가 섞여 있었죠. 해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연결됐습니다. 15년 동안 찾던 고리가 바로 여기 있었죠. 해리는 민찬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해리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산 아래 권력과 유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민찬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부하들이 천천히 해린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해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낭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민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위치, 이 시각, 당신 얼굴 다 기록됐어요. 실시간 전송 중이고요. 거짓말이었죠. 산속이라 전파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민찬은 몰랐어요. 민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진짜 민찬이 막걸리병을 들어 올렸어요. 해리는 몸을 낮춰 피할 준비를 했죠.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고 곧 검은색 SUV 한 대가 눈길을 헤치며 올라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찬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형님, 민찬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중년 남자는 해린을 한번 쳐다보고 민찬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설날에.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민찬이 변명하려 했지만 중년 남자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해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술 먹고 실수했네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중했지만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죠. 더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어요. 50대 초반, 키 175cm, 회색 정장, 검은색 구두, 왼손 약지에 금반지, 그리고 목소리의 억양까지. 해리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중년 남자는 민찬과 부하들을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차가 사라지는 걸 보며 해리는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봤어요. 백운산장. 해리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는 이미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온 해리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려 했죠. 그런데 산길 입구 근처에서 경찰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강력계 팀장 김희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은 정중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법 무기 소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동행하시죠. 해리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배낭 속에는 손전등과 비상식량, 그리고 작은 호신용 호루라기 뿐이었어요. 오히려 신고가 들어온 시간과 장소가 절묘했습니다. 해린이 산에서 내려온 지 채 10분도 안 됐죠. 해린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누가 신고했습니까? 김희영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신고자 보호가 원칙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혜린을 범죄자로 보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혜린은 확신했습니다. 민찬이 호출했어요. 통일파 두목이 아니라 유착관계의 경찰을. 아니, 어쩌면 산에서 만난 그 중년 남자가 전화 한 통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었죠. 혜린이 항의하려는 찰나 경찰 하나가 가방을 뒤집어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꺼내고 비상식량을 흔들고 호루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배낭 밑바닥에서 낡은 금속 부품을 꺼냈어요. 누가 봐도 끼워 넣은 물건이었습니다. 녹슨 쇠붙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죠. 불법 소지품 확인. 현행범 체포. 경찰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김희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혜린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15년 사건이 왜 종결되지 않았는지 단번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늘 가까웠고 가까운 만큼 막혀 있었어요. 유착은 뿌리 깊었고 그 뿌리는 경찰 내부까지 뻗어 있었죠. 혜린은 손이 묶이는 순간에도 침착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가 원하는 건 혜린의 분노 폭발이었어요. 혜린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희영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 체포, 당신 인생을 바꿀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김희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김희영이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웃었어요.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날 아침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러 가는 차들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혜린은 그 모습을 보며 혜영을 떠올렸습니다. 혜영도 저렇게 웃었었어요. 설날 아침이면 새 옷을 입고 세배를 하러 다녔죠. 언니, 올해는 용돈 많이 받을 거야. 혜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경찰서 유치장은 춥고 좁았습니다. 회색 벽, 차가운 바닥, 그리고 형광등 불빛. 혜린은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휴대전화는 압수됐고 시계도 빼앗겼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초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다음을 계획했습니다. 혜린이 남긴 설날 산장 열쇠 사진과 위치 기록은 이미 군 내부 지정 연락망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혜린은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혜린은 15년 동안 배운 규칙이 있었죠. 혼자 들어갈수록 기록은 밖으로 빼라. 산에 오르기 전 혜린은 신뢰할 수 있는 군 수사단 소령 김보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백운산장 근처 수색. 만약 연락 끊기면 움직여주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치장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어요. 혜린은 그 별들을 보며 혜영을 생각했습니다. 혜영도 이런 밤하늘을 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누군가를 원망했을까요?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새벽녘 경찰서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차 소리, 발소리, 그리고 무전기 소리. 김희영이 황급히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방부 수사단이 왜? 김희영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죠. 국방부 수사단 소령 김보영이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김보영은 경찰서장에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군사 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혜린의 신분과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단번에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관련 유착 및 군수비리 정황이 있습니다. 군사법원 관할 특수임무로 전환합니다. 경찰 내부가 술렁였어요. 김희영은 왜 군이 끼어드냐고 맞섰지만 김보영은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산장 출입 차량 중 하나가
군 납품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차량 번호, 등록일, 그리고 계약 내역까지. 해리는 여고생 실종을 쫓았지만 사건의 문은 다른 곳에서 열렸습니다. 통일파 뒤에 군수 비리가 엮여 있었던 거예요. 해리는 풀려났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고 김보영이 들어왔어요. 중령님 나가시죠. 김보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희영과 마주쳤습니다. 김희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해리는 김희영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당신 인생을 바꿀 거라고. 경찰서 밖에는 군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해리는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설날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풀려나는 순간이 해린에게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무서웠어요. 유착은 들켰고 들킨 유착은 증거를 지우려 들 테니까요. 차 안에서 김보영이 물었습니다. 혼자 들어가려 했습니까?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가족 일입니다. 김보영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가족 일이 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못 갑니다. 이때 해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해리는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통일파는 해린이 풀려난 걸 알았고 해린이 더 파고들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해린을 겁주려 들 거였죠. 해린은 그 겁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영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위험합니다. 중령님 혼자 들어가는 건 안 돼요. 하지만 해린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를 노리고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작전은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해리는 일부러 흔적을 남겼어요. 백운산 근처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산장 가는 길을 물어봤죠. 식당 주인은 거기 왜 가려고 하냐며 말렸지만 해리는 등산하러 가는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분명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통일파는 산 아래에도 사람을 심어놨을 테니까요. 그날 밤 해리는 군수사단 본부에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위치 추적기, 무전기. 김보영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모르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김보영이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건넸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기는 안 가져갈게요. 그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김보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신호 보내면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새벽 해리는 다시 백운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산 아래에는 특수수색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드론이 상공을 맴돌고 있었죠. 하지만 해리는 혼자 걷는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산길은 지난번보다 더 고요했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도 잦아들었죠. 불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지난번엔 닫혀 있었는데 누군가 해린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해리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장 내부는 낡고 어두웠어요. 먼지가 쌓인 탁자, 부서진 의자, 그리고 곰팡이 냄새. 하지만 바닥에는 새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중령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산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 대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김태섭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섭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을 이었어요. 15년 전 일 안타깝게 됐죠. 그 아이 혜영이라고 했나요? 김태섭이 혜영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혜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태섭은 그걸 보고 웃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거죠. 혜린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혜영이가 어디 있죠? 김태섭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긴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김태섭이 산장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혜린은 따라갔어요. 산장 뒤편에는 폐광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이 있었습니다. 나무 계단이 썩어서 삐걱거렸고 난간은 부러져 있었어요. 김태섭은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갔고 혜린도 뒤를 따랐습니다. 폐광 입구는 좁고 어두웠어요. 쇠창살이 부분적으로 부서져 있었고 안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죠. 조심하세요. 여기 오래됐거든요. 김태섭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혜린은 폐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입은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숨이 턱에 차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고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 현실감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습니다. 폐광 깊숙한 곳에는 개조된 창고가 있었어요. 시멘트 벽, 철제 문, 그리고 형광등 불빛. 김태섭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요. 혜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녹슨 철창이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곳에서 오래된 냄새를 맡았어요. 곰팡이, 기름 그리고 사람이 오래 갇혀 있던 냄새. 혜린은 철창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날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혜영의 필체였어요. 혜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였어요.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렸죠. 혜린은 벽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혜영아, 혜린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서 혜린은 마침내 혜영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혜영의 학생증과 머리끈, 그리고 처리 완료 2011년 2월 10일이라고 적힌 낡은 서류가 있었어요. 15년의 기다림이 한 장의 종이처럼 접혀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김태섭이 뒤에서 말했어요. 이제 아셨으니 조용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혜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 죽여버릴 거예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통일파가 혜린을 잡으러 온 거였죠. 혜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전기를 켜고 신호를 보냈어요. 보영, 지금. 무전기에서 잡음과 함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았습니다. 3분. 통일파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손에 쇠파이프나 강목을 들고 있었죠. 신민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끝까지 가네. 민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혜린은 벽을 등지고 섰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지만 혜린은 침착했어요. 3분만 버티면 됐죠. 중령님, 여기서 조용히 끝내면 안 될까요? 김태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군인이 이런 곳에서 사고로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혜린은 대답 대신 주변을 살폈어요. 창고 안에는 낡은 철제 선반, 부서진 의자, 그리고 녹슨 공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기로 쓸만한 것들이었죠.
민찬이 먼저 달려들었어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혜린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혜린은 몸을 숙여 피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막았어요. 쾅 소리와 함께 의자가 부서졌죠. 혜린은 부서진 의자 다리를 움켜쥐고 민찬의 손목을 쳤습니다. 민찬이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어요. 다른 조직원 둘이 양쪽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혜린은 한 명의 강목을 잡아채 비틀어 넘겼고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걷어찼어요. 군에서 배운 격투술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5명이었어요. 혜린 혼자서 모두 제압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네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혜린의 팔을 잡았어요. 혜린이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는 순간 5번째가 주먹으로 혜린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혜린은 신음을 삼키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막혔고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죠. 민찬이 다시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은연아. 김태섭이 한쪽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민찬아, 얼굴은 건드리지 마. 사고처럼 보여야 해. 민찬이 혜린의 다리를 노리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혜린은 옆으로 굴러 피했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을 쳤고 불꽃이 튀었죠.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울리는 프로펠러 소리, 그리고 엔진 소음. 김태섭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저게? 조직원들도 당황하며 밖을 쳐다봤습니다. 혜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말했잖아요. 혼자 온 게 아니라고. 폐광 입구 쪽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박살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수사단, 무기 버리고 엎드려. 김보영 소령의 목소리였죠. 특수수색대가 투입된 거예요. 조직원들은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망칠지 싸울지 망설였죠. 민찬이 쇠파이프를 버리고 뒷문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뒷문에도 이미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조직원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렸어요. 김태섭만 침착했습니다. 수사단이 왜 여기 와요? 관할권 밖 아닙니까? 김보영이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창고로 출입한 차량 중 하나가 군 납품업체 소유입니다. 군수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이에요. 김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린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일어났어요.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김보영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번 투입은 초토화가 아니라 정확한 체포였습니다. 출입구 봉쇄, 증거 확보, 영상 기록, 신병 분리. 모든 과정이 규정에 따라 진행됐어요. 통일파 조직원들이 체포되는 동안 혜린은 한쪽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살았다는 안도보다 혜영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먼저 목을 조였어요. 혜린은 혜영의 흔적이 남은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날짜들을 따라갔어요. 2월 5일, 2월 6일 혜영이 여기서 며칠을 버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살아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며 구조를 바라며.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혜영아. 늦어서 미안해. 김보영이 조용히 다가와 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중령님, 이제 혜영 씨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보영이 다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혜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늦게 온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영은 이제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혜영이 왜 사라졌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두 드러났죠. 창고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혜리는 잠시 눈을 가렸어요. 15년 만에 보는 햇빛 같았죠.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고 있었고 군용 차량들이 산 아래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태섭과 신민찬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차량으로 실려갔어요. 김태섭이 차에 오르기 전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중령님, 이거 끝이 아닐 겁니다.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통일파는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배우가 있었고 그 배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김보영이 혜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혜영이를 위해서라도. 김보영은 잠시 혜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체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일파는 얼굴이고 뒤에 더 큰 손이 있었어요. 수사단은 통일파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수한 장부, 통장 내역, 그리고 김태섭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기록들. 김보영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혜린도 함께했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김보영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중령님, 이거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통장 이체 내역이 떠 있었어요. 통일파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받는 쪽은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전직 경찰 간부 김태섭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또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김보영이 화면을 넘겼어요. 경비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군 납품업체, 모두 김태섭이 퇴직 후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들이었죠. 김태섭은 퇴직 후 경비업체와 용역을 장악해 통일파에 힘을 실어주고 경찰 내부 라인을 관리한 인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군 내부 일부가 군수계약을 빌미로 통일파 자금 세탁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 거였습니다. 혜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군에까지 김보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군수품 납품 계약서를 보면 정상 가격보다 30% 이상 부풀려져 있어요. 그 차액이 통일파로 흘러갔고 일부는 계약을 승인한 군 내부 인사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혜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혜영이를 죽인 이유였나요? 김보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마도 혜영 씨가 우연히 뭔가를 봤을 겁니다. 15년 전 통일파가 처음 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혜영 씨 실종 날짜와 김태섭이 이 지역 경찰서에 부임한 날짜가 겹칩니다. 혜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혜영은 그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였죠. 보지 말아야 할 걸 봤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혜린은 주먹을 쥐었어요. 다 끝장내야 합니다. 김태섭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김보영은 혜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이건 조용히 군 안에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폭로하면 군의 명예에도 타격이 가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명예보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혜영이는 명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혜린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용히 군 안에서 정리하면 혜영은 그냥 불운한 실종자로 남을 거예요. 세상은 진실을 모를 테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었죠. 혜린은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혜리는 결심했어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일주일 뒤 혜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이 기자회견장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지만 혜리는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등산복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옷, 떨리는 손, 하지만 꺾이지 않는 눈빛.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들이 혜린을 향해 쏟아졌죠. 혜린은 단상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15년 전 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건이 왜 단서 없음이었는지 말하겠습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혜영이는 우연히 범죄 조직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납치됐어요. 범죄 조직 통일파는 혜영이를 폐광에 가뒀고 일주일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과 군 일부가 유착되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죠. 증거가 있습니까? 군 유착이라니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혜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혜리는 준비한 서류들을 공개했습니다. 산장 출입 차량 번호판, 군납 계약서, 통화 내역, 경찰 내부 결제 라인, 김태섭과 신민찬의 만남 기록. 모두 복사본이었지만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기자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혜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혜영이의 언니로서 여기 섰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혜리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김보영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습니다. 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김보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폭풍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중령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혜린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됐습니다. 15년 실종 사건, 경찰, 군 유착 드러나 강혜영 양사건, 권력형 범죄였다. 해병대 중령, 여동생 찾기 위해 15년 추적. 세상은 들끓었고 여론은 폭발했어요. 특히 실종 사건이 권력 유착으로 덮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어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 수사단이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섭은 구속됐고 관련된 경찰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어요. 군 내부에서도 군수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적발됐습니다. 혜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요. 증언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혜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폭로는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심판이 되고 있었죠. 재판은 길고 냉정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객들, 기자들, 그리고 혜영의 가족들. 혜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옆에는 혜영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린 시간이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죠. 신민찬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찬은 방청석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태섭도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15년 동안 권력의 그늘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이제 햇빛 아래 서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신민찬, 김태섭에 대한 살인, 감금, 유기,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1년 2월 5일 피해자 강혜영 양을 납치하여 폐광 창고에 감금했으며 일주일 뒤인 2월 12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태섭은 당시 경찰 간부로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영의 어머니였습니다. 혜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신민찬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피고인 신민찬은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금에만 관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폐광에서 발견된 흉기, 그리고 민찬의 지문. 민찬의 변명은 무너졌어요. 김태섭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통일파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하지만 검사는 통화 기록을 제시했어요. 혜영이 실종된 날 밤 김태섭과 신민찬이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김태섭은 담당 형사에게 이 사건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죠.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혜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혜린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혜영이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단서가 없다고 했지만 단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서를 숨긴 겁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숨겼습니까? 혜리는 김태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입니다. 김태섭은 경찰 간부로서 수사를 막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진실을 묻었어요. 김태섭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김태섭이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백히 조작된 부분이 있어요. 혜영이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백운산 방향을 가리켰지만 보고서에는 시내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공판날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했어요. 피고인들은 한 소녀의 목숨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신민찬에게 사형을, 피고인 김태섭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리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혜영을 떠올렸습니다. 2주일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신민찬은 피해자를 납치, 감금, 살해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혜영의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리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섭은 경찰 간부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유착에 가담한 공직자들, 경찰 내부 관련자들도 줄줄이 처벌받았어요. 김희영 팀장은
징역 10년 그 외 관련 경찰들은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내부 부패 라인도 적발됐어요. 군수계약을 승인한 대령은 파면되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쉬었어요. 이건 통쾌함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절망이 조금씩 풀리는 감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 시민이 혜린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중령님 덕분에 정의가 살아났어요. 혜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혜린은 판결문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영의 작은 물건을 손에 쥐고 법원 계단 아래에 잠깐 서 있었어요. 혜영의 학생증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학생증. 사진 속 혜영은 웃고 있었죠.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끝난 건 재판이고 혜린의 시간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혜린을 향했죠. 중령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혜영이에게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혜린은 혜영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혜영아,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혜린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혜린은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상관들은 만류했습니다. 중령님, 승진도 예정되어 있고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그만두십니까? 하지만 혜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내가 군인이 된 이유는 임무였고 그 임무는 끝났습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5년 동안 혜린을 지탱해 준 건 계급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오직 혜영을 찾겠다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지켰고 이제 혜린은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저녁식은 조용했어요. 화려한 의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김보영 소령과 몇몇 동료들이 참석했죠. 김보영이 혜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중령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린은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소령님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군복을 벗는 순간 혜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10년 동안 입었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 혜린은 거울을 보며 사복 차림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저녁 후 혜린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원도 낙산사로 향했어요. 바닷소리가 들리는 절, 설날에도 사람들의 소원이 쌓이는 곳. 혜린은 그곳에서 화려한 참회나 특별한 기적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혜영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낙산사는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풍경 소리만 들렸죠. 혜린은 작은 암자 근처에 머물렀어요. 스님은 혜린에게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아침마다 혜린은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혜린은 혜영을 떠올렸어요. 혜영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처음엔 미안하다만 말했는데 이제는 고맙다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혜영아, 너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낙산사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고 아침 예불에 참석하고 낮에는 전리를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하고 낙엽을 모았죠.
손을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비워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 슬픔, 죄책감이 조금씩 흘러내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해리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는 게 용서죠.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스님이 웃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아침 해리는 절 계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기를 반복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해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밀려왔다 빠지고 다시 밀려오고. 그때 계단 아래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어른은 보이지 않았죠. 해리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엄마 찾아줄게. 해리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이는 해린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그쳤습니다. 언니가 엄마 찾아줄 거야?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찾아줄게. 걱정 마. 해리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절 입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입구에서 아이 엄마가 허둥대며 찾고 있었어요. 수아야, 수아. 아이가 엄마를 보자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어디 갔었어?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리고 해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눈판 사이에 해린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해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은 싸움을 끝낸 손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는 손이 되었어요. 해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해리는 결국 자신을 구한 거였죠. 해리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파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혜영에게 속삭였어요. 혜영아, 나 이제 괜찮아. 너도 편히 쉬어.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해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해리는 평화를 느꼈어요. 저녁 무렵 해리는 암자로 돌아가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낙산사에서 더 머물 수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실종 아동을 돕는 단체에서 일할 수도 있었죠. 해린에게는 이제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혜영을 만났습니다. 혜영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언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해린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린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해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해린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파도가 부서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해린도 이제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해린은 혜영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린의 손은 다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뻗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